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 지구학 1 테마 3 태저감과 지질 구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태저감과 지질 구조 단원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냐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제목이 태저감과 지질 구조이니까 퇴저감 그리고 이 지질 구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어떤 소재들이 나오게 되냐? 먼저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 퇴적암과 퇴적 환경은 여기도 나와 있네요. 퇴적암과 퇴적 환경은요, 이 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작용, 우리는 그걸 속성작용이라고 하죠. 속성작용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이 있죠. 그러한 퇴적암의 종류와 그 퇴적암들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적암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인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우고요. 퇴적 환경에는 해양 환경, 육상 환경, 연안 환경이 있겠죠. 그리고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 특이한 구조인 퇴적 구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퇴적 구조에는 사층리, 연흔, 점이층리 이런 것들이 이 퇴적 구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잘 출제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퇴적암 지형도 가끔 이 테마에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양한 지질 구조가 이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지질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각 변동을 받아서 지층에 나타나는 구조를 지질 구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지각 변동은 뭐냐면요, 지각이 양옆으로 움직이거나 지각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등 지각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동을 지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위아래 운동을 조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류 운동, 그러니까 지각이 융기 또는 침강하는 운동, 그리고 이 수평 방향 운동을 산을 만드는 운동인 조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산을 만드냐면 지각이 뭐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이쪽이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을 조산 운동이라고 합니다. 조산 운동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각의 수평 방향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하튼 이렇게 지각 변동을 받아서 지층에 나타나는 구조를 지질 구조라고 하고요. 지질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습곡, 지층이 휘어진 습곡이 있고, 지층이 끊어진 단층, 그리고 부정화, 포획, 관입 이런 것들이 또 지각 변동을 받은 지질 구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암석이 쪼개지며 나타난 틈인 전리도 이 지질 구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재들이 여기 수능 완성 문항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되었을지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가나다는 사층리, 연흔, 점이층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이 문항은 어느 소재에 포함이 될까요? 자, 여러분, 사층리, 연흔, 점이층리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그렇죠. 퇴적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퇴적 구조, 그러니까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관련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가나다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간은 무슨 태적 구조예요? 간은 아래쪽에 크기가 큰 입자가, 위에는 크기가 작은 입자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맞아요. 이 간은요, 점이층이죠. 자,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나의 태적 구조는 뭘까요? 자, 나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층리가 나타나면 알 수 있죠. 네, 이 나의 태적 구조는요, 사층리입니다. 사층리. 층리가 경사조단 뜻이에요. 층리가 이렇게 경사져 있죠. 그래서 나가 사층리고요. 다는 뭘까요? 다는 뭔가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뾰족뾰족하죠. 맞습니다. 다는요, 물결 무늬, 그러니까 연흔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분석하고 선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점이층리다. 맞나요? 그렇죠. 가는 점이층리라고 했죠. 기억은 맞는 선지. 나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퇴적 구조이다. 맞나요? 자, 여러분, 퇴적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퇴적 구조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자, 우선 퇴적암이 형성된 환경, 퇴적 환경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면 점이층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깊은 해수에서 만들어져요? 아니면 수심이 좀 얕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수심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죠. 점이층리는. 사층리나 연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심이, 맞아요, 얕은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건열은 특히 이제 지층이 해수면 위로 융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퇴적 구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러한 퇴적 구조를 통해서 어느 수심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퇴적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지층의 역전 여부예요. 자, 만약에 점이층리가 포함된 지층이 역전이 되었다면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갈수록, 원래는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아져야 되는데 역전이 됐다면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겠죠? 사층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층리도 원래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아래로 와야 되는데 역전이 됐다면 볼록한 부분이 위로 와 있을 거고, 연은은요,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역전이 됐다면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다는 모두 퇴적 구조에 해당되죠? 그래서 가나다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퇴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맞는 선지. 다는 여감층보다 사함층에서 주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연흔입니다. 여러분, 연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연은? 자, 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약간 얕은 곳에서,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자, 이렇게 파도가 쳐요. 해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해파의 운동에 의해서 물입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수심이 얕은 환경의 경우에는 해파가 이런 식으로 이동할 때 물입자가 이런 식으로 약간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타원이 점점 찌그러지다가 결국 이 해저면, 그러니까 가장 수심이 깊은 이 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해저면이라 할게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인 이곳 해저면 부근에서는요, 물입자가 좌우로 왕복 운동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물입자가 이렇게 운동하게 되고, 점점 물입자가 운동하게 되고, 물입자의 이 타원 운동 궤적이 점점 찌그러지게 되면서 결국 해저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입자가 왕복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입자가 왕복 운동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퇴적물들이, 보세요. 퇴적물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퇴적물들이 여기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름보다 이런 식으로 해저면이 약간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 구조가 바로, 이 뾰족한 구조가 이거예요. 이렇게 솟아오른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흔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식으로
해저면에서 물입자가 잘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이 물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이 해저면에 있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겠죠. 퇴적물들이 잘 움직여야지 퇴적물이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뾰족한 연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적물이 잘 움직이려면 입자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것이 잘 움직일까요? 작고 가벼운 것이 잘 움직일까요? 맞아요. 작고 가벼운 퇴적물들이 잘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감은요, 입자의 크기가 어때요? 여감층에는 입자의 크기가 주로 2mm 이상인 자갈이 여감층을 구성하고요. 사암층은요, 입자의 크기가 그렇죠. 2mm 이하인 모래층이 모래가 주로 사암층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사암에서 더 작기 때문에 작고 가벼운 이 모래 알갱이들이 더 잘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흔은요, 여감층보다 사암층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흔이 형성되는 원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TMI로 이렇게 연흔이요, 대칭성 연흔이란 게 있고 비대칭성 연흔이란 게 있어요. 대칭성 연은 주로 해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해수에 있는 파도 느낌이죠. 비대칭성 연은 강물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강물의 흐름. 자, 일단 대칭성 연은이 형성된 원리는 제가 설명한 바와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저면 부근에서는 물입자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 물입자를 따라서 퇴적물들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물 입자가 이런 식으로 퇴적물 입자가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면서 해저면에서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뾰족한 연흔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뾰족하게. 그래서 양옆에서 이렇게 퇴적물들이 와서 쌓이게 되니까 약간 이 연흔이요, 좌우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대칭성 연흔은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강물의 흐름에 의해서, 자, 여기 강바닥이 있어요. 강바닥. 그리고 강물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해봅시다. 그러면 퇴적물들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퇴적물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떠한 이 살짝 울퉁불퉁한 강바닥을 만나면 퇴적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하강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중력에 의해서 하강하게 되고, 솟아오르다가 중력에 의해서 하강. 여기도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중력에 의해서 하강, 솟아오르다가 중력에 의해서 하강, 솟아오르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솟아오르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해서 연흔이 약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런 식으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흔이 약간 비대칭 모양이죠. 연흔이 이렇게 비대칭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대칭성 연흔을 통해서는 퇴적물들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있어요.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곳은 경사가 완만하게 되고요. 내려가는 곳은 그냥 한 번에 훅 내려가서 이렇게 경사가 좀 급합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급한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성 연연의 모양을 통해서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TMI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닮은 꼴 문제로 유형 확인하기, 유형 익히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가 나타나는 지층 ABC를 나는 ABC 중 어느 지층에서 나타나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에 따른 질량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은 이 문항은 어디 소재에 포함되어? 그렇죠. 이것도 퇴적 구조가 나오니까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해당되는 문항입니다. 자, 그럼 ABC가 각각 어떤 퇴적 구조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맞출 수 있겠죠. 자, A는 층리가 경사였잖아요. 뭐예요 이거? 그렇죠. 사층리예요. B는요, 입자의 크기가 위로 갈수록 작아지네요. 이거 점이 층리가 되겠죠.
자, C는요 어때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으니까, 우선 뾰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물결 자국인 연흔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뾰족하니까,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나를 볼게요. ABC 중에 어느 지층에서 나타나는 입자의 크기에 따른 질량비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층의 상부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어때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지층의 하부에서는요, 입자의 크기가 어때요? 커요. 자, 여러분, 지층의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태적 구조 우리 알고 있죠? 뭐예요? 맞아요. 이러한 태적 구조는 점이층리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점이층리와 관련된 태적 구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B죠. 자, 여기까지 자료 분석하고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의 태적 구조를 통해 태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자, A, 사층리죠? 사층리의 태적 구조를 통해 태적물이 공급된 방향 알 수 있을까요? 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사층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예를 들어서 대륙붕에서 태적물이 쌓이는 것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우선은 육지에 있던 퇴적물들이 이렇게 대륙붕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퇴적층이 어떻게 쌓이냐면 이렇게 쌓여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쌓이게 되다가 나중에 이것만 한번 남겨볼게요. 나중에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층은 침식됩니다. 침식돼서 이 아래에 있는 층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층이 사층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층리에서 이렇게 사층리 경사방향 있죠? 경사방향. 아까 전에 태적물의 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태적물 공급이 이 방향으로 됐죠? 이 방향으로. 그래서 사층리에서 층리의 경사 방향이 뭐냐면 태적물의 공급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태적물의 공급 방향은 어디인 거예요? 층리의 경사 방향, 사층리에서 층리의 경사 방향인 오른쪽이 태적물의 공급 방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태적 구조를 통해 사층리를 통해서 태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자, 니은 볼게요. 나는 B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자, 나는 점이층리 B에 해당되는 자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 C의 태적 구조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 C는 연흔이라고 했어요. 연흔이든 점이층리, 사층리든 태적 구조는요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C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함을 통해서 역전이 됨을 추론했잖아요. 그래서 C의 태적 구조를 통해 지층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2점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은 퇴적물이 쌓여 퇴적암으로 되어가는 속성작용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관찰한 원 내부의 면적은 모두 같다 라고 했네요. 자, 우선은 이건 어떤 수에 해당되냐면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퇴적암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퇴적암의 형성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속성작용이라고 했어요. 속성작용. 자, 속성작용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압축작용과, 그러니까 다짐작용. 압축에 의해서 다져지는 다짐작용. 그리고 퇴적물 입자 사이에 교결물질이 들어가서 입자 사이를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작용인 교결작용이 속성작용에 포함됩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볼게요. A과정은 보면 퇴적물이 압축되고, 그리고 이 퇴적물 사이에 있던 물이 약간 이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다짐작용이라고 해요. B는요 무슨 작용이에요? 교결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를 단단하게 결합시켜 줍니다. 이 과정, 그렇죠, 교결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이 일어나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속성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선지 봐볼게요. A 과정에서 퇴적물 사이 지하수가 빠져나간다. 그렇죠. 다짐 작용이기 때문에 다짐 작용에 의해서 퇴적물 사이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역선지는 맞는 선지. A, B 과정을 거치며 공극의 총 부피는 감소한다. 여러분, 다짐 작용과 교결 작용이 일어나면은 우선 공극의 부피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다짐 작용이 일어날 때는 압축이 일어나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리고 교결 작용이 일어날 때는 입자와 입자 사이에 교결 물질이 채워지다 보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틈인 공극의 크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A, B 과정을 거치며 원 내부를 구성하는 물질의 평균 밀도는 감소한다. 여러분, 밀도는요 입자의 빽빽한 정도입니다. 자, 우선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특히 다짐작용에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죠. 압축 때문에 퇴적물이 압축되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동일한 부피 안에서 퇴적물 입자가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결작용이 일어나면서 교결물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 퇴적물의 질량이 조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다짐작용이 일어나면 퇴적물의 부피가 감소해서 밀도가 커지고요. 교결작용이 일어나면 퇴적물의 질량이, 교결물질 때문에 퇴적물의 질량이 좀 증가해서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AP 과정을 거치면서 원내부로 구성하는 물질의 평균 밀도는 증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선지, 답은 기억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사암, 석탄, 세일, 암염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선 쇠설성 퇴적암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항은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관한 내용이네요. 특히 퇴적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중에서 쇠설성 퇴적암인 아이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암, 그리고 셰일이 쇠설성 퇴적암이고, 이 두 개가 쇠설성 퇴적암이고, 그리고 석탄은 무슨 퇴적암? 그렇죠, 유기적 퇴적암. 특히 식물체가 탄화되면서 만들어진 게 석탄이기 때문에 식물체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석탄은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됩니다. 암염은, 자, 암염은 해수에 녹아있던 염화나트륨 성분이 이렇게 해수가 증발하게 되면서 그 소금기가 남아서 그 소금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을 암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염은, 맞아요, 증발 잔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적 퇴적암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쇠설 퇴적암인가? 예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암과 셰일이 되겠네요. 사암과 셰일 중에 퇴적암을 구성하는 주요 퇴적물의 모래인간은 어디에 포함돼요? 그렇죠, 모래로 구성된 사암이 A에 해당되고 아니오는 셰일에 해당되겠네요. 자, 여기 아니오에는 석탄과 암염이 있어요. 자, 우선 얘에 석탄이 있으니까 아니오에는 자연스럽게 암염이 등장하겠네요. 그랬을 때 기억을 맞추려는 선지가 나올 겁니다. 선지가 봅시다. 기억선지, 퇴적된 입자의 평균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퇴적된 입자의 평균 크기는, 자, 사암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암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래는 입자의 크기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2부터 2의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까지다. 이거 알아두면 좋고요. 자, 셰일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세일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평균 크기가 2의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럼 입자의 크기가 보통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모래가 더 크죠. 근데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암은 사암이기 때문에 퇴적된 입자의 평균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유기적 퇴적암인가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자, 유기적 퇴적암. 얘가 돼야 되네요. 석탄 유기적 퇴적암인가요? 그렇죠. 석탄 유기적 퇴적암이죠. 얘는 맞는 선지. C는 화학적 침전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자, C는 암염이잖아요. 암염. 자, 암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암염은 해수가 증발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일단은 그래서 증발이랑 증발 잔류에 의해서 암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증발 잔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염화나트륨과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이렇게 이온 결합하게 되면서 침전하게 되면서 이 소금이죠. 소금이 이 해저에 이렇게 침전하게 되면서 암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C는 어쨌든 화학적 침전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것도 얼추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D도 맞는 선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전에, 자, 2번에서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입자 크기를 이런 식으로 분류해놨는데, 입자의 크기가 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 한번 다뤄보고 갑시다. 자, 우선 쇠설성 퇴적암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나오는 건 쇠설성 퇴적암밖에 없어요. 자, 쇠설성 퇴적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우선 물리적 풍화와 침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화성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쇠설 퇴적암이 분류되게 됩니다. 자, 우선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은 쭉 나열하면 자갈, 모래, 실트, 점토가 되겠죠. 이 실트와 점토를 진흙이라고도 불러요. 자, 자갈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2mm 이상이고요. 모래는요 2에서 2의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 실트는요 2의 마이너스 4승에서 2의 마이너스 8승 밀리미터, 점토는요 2의 마이너스 8승 밀리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2의 4승 간격씩 이런 식으로 입자의 크기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 좋고요. 자, 화성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만들어진 퇴적물들 뭐가 있냐? 우선 화산암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산암괴. 두고 봐도 엄청 커 보이죠? 화산암괴. 그리고 화산력이라는 게 있어요. 화산력 또는 라필리. 그리고 화산재,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화산재가 있고요. 그리고 화산진이 있습니다. 화산암괴는 누가 봐도 엄청 커요. 얘는요 2의 6승 밀리미터 이상의 입자 크기를 가지고요. 화산력, 라펠린은요 2에서 2의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의 입자 크기를 가집니다. 화산재는 2에서 다시 화산력은요 2의 6승에서 2mm의 입자 크기를 가지고요. 화산재는요 2에서 2의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의 입자 크기를 가집니다. 화산치는 2의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 이하의 입자 크기를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은요 이렇게 2의 6승 간격씩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입자의 크기가 분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쇠술 퇴적암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퇴적물을 분류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입자 크기들 조금 숙지해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3번으로 이어나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어느 퇴적 구조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 단어는요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느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일까요? 자, 우선 퇴적층 B
와 A 이게 있네요. 자, 순서 없이래요. 순서 없이. 자, 우선 이렇게 물이 있죠. 물. 이렇게 물이 있게 되는데 이 물에서 뭐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가 첫 번째, 그리고 퇴적층 A가 이렇게 쌓였습니다. 가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다시.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있던 물이 증발하게 되겠죠. 1번에 있던 물이 증발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층에서 약간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되죠. 약간 건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물이 증발하면서 왜 이런 틈이 생기냐면요. 주로 건열은 여러분 진흙층에서 생깁니다. 진흙층. 그러니까 점토가 포함된 층. 점토의 특징은 물이 증발하게 되면 점토 안에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증발하게 되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토가 수축해요. 그럼 여러분, 원래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점토였는데 이 점토가 이렇게 수축한대요. 수축. 마치 주상절리 마냥 이렇게 수축한대요. 그러면 여기 틈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그래서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이 바로 건열로 남는 거예요. 건열로. 이해가나요? 그래서 물이 증발하면은 점토층이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서 그 지층 사이의 틈인 건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요. 그리고 건열의 이 입자 틈에 퇴적물들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면 퇴적층이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단면못으로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세 번째입니다. 자, 선지 봐볼게요. 기억, 건열의 형성 과정이다. 그쵸, 이거 건열의 형성 과정이에요.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이 퇴적 구조는 나다가 순으로 형성되었다. 맞나요? 나, 다, 가. 맞죠? 니은도 맞는 선지. 디귿, 이 퇴적 구조를 통해 과거의 지층이 수면 위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건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해수면 위로 지층이 상승해서 우선 건조한 환경으로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증발하게 되면서 건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건열을 통해서 지층이 수면 위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도 맞는 선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그림 가와나는 어느 지역에 서로 다른 퇴적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삼각주와 선상지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소재에 해당돼요? 그렇죠, 이거는 퇴적안과 퇴적 환경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자, A와 B는 삼각주와 선상지 중 하나래요. 자, 삼각주는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삼각주는 강의 하류, 그러니까 연안 환경에서 만들어지죠. 연안 환경.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강의 하류에서 만들어집니다. 선상지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선상지는 그렇죠,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지죠. 육상 환경. 특히 강의 중상류에서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이어가 볼게요. 가는요, 강줄기가 이렇게 있고 경사가 만만한 평지가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평지, 산지 둘 다 육상 환경이에요. 육상 환경에서 나타나는 게 선상지와 삼각주예요. 그렇죠, 아까 선상지라고 했죠. 그래서 가는 선상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뭐예요? 강줄기,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러니까 연안 환경이죠. 연안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환경이 삼각주의 선상지예요. 그렇죠, 아까 삼각주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삼각주가 되겠습니다. 자, 선지 봐볼게요. A는 육상 환경에 해당한다. 맞나요? 선상지잖아요. 선상지 육상 환경 맞습니다. 자, 그리고 퇴적된 입자의 평균 크기는 A보다 B가 크다. 이건 맞을까요? 자, 여러분, 선상지는요 강의 중상류에서 잘 발달하고요, 삼각주는요 강의 하류에서 잘 발달합니다. 자,
강의 상류에는요, 자, 이렇게 강부터 바다까지 이렇게 퇴적물들이 흘러오게 되는데, 강의 상류 부분에는 입자의 크기가 무거운 것이, 자, 여러분, 입자의 크기가 무거울수록,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그러니까 약간 무거울수록 더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먼저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적물들이 이동하는 동안, 무거운 애들이 먼저 가라앉는다고요. 가벼운 애들은 나중에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큰 아이들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이쪽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큰 게 제거가 됐죠. 이쪽에서.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이 남아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여기서 퇴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상류에는 입자의 크기가 크고요, 강의 하류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자, 그런데 A는 강의 상류라고 했죠. 강의 상류고, B는요 강의 하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는 상류가 더 크죠. A에서가 더 큽니다. 근데 A보다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A, B 모두 평균 유식이 느려지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퇴적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돼요. 퇴적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환경이어야 되겠죠. 안정적인 환경.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불지 않고 유속이 좀 느린 곳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입자가 쌓였는데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유속이 빨라서 이렇게 입자를 그냥 쓸고 내려가 버리면 퇴적물의 운반이 일어나게 되면서 퇴적 작용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적 작용이 일어나려면 유속이 느리고, 그리고 유속이 느리거나 아니면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그런 환경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경사가 급하다 갑자기 완만해져서 퇴적물의 이동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어요. 그러면 퇴적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강에서 연안으로 갈 때 강의 폭이 엄청 넓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물을 운반하는데 여기서는 강줄을 좁아서 더 빨리 이렇게 이동해야지 같은 양을 운반할 거고, 여기는 강의 폭이 크니까 느리게 운반해도 충분히 같은 양을 운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에서 연안으로 올 때 유속이 매우 느려집니다.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퇴적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 모두 평균 유속이 느려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해 주시고, 자, 5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는 어느 지역을 상공에서 관측하였을 때의 단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각각 역단층과 주량이동 단층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단층, 자, 역단층과 주량이동 단층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단층은 지질구조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 소재는요 다양한 지질구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는 무슨 단층이에요? 가는 여기가 단층면이죠. 단층면이 이렇게 있는데 단층의 상반, 그러니까 단층의 이 윗부분, 단층의 아랫부분이죠. 단층의 상반은 올라왔고요, 단층의 하반은 내려왔어요. 그럼 뭐예요? 단층의 하반은 내려왔고 상반은 올라갔으니까 이거 그렇죠. 양옆으로 행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역단층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는 역단층이구나. 나는요 자연스럽게 남은 하나인 주향이동 단층이 되겠네요. 주향이동 단층에서 이 주향이 뭐냐면 이렇게 지층 경계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층 경계면이 있는데 이 지층 경계면과 그리고 여기 수평면이라고 할게요. 수평면, 자, 이 지층 경계면과 이 수평면이 이루는 교선,
이거. 다시 수평면과 지층 경계면이 이루는 교선, 이거를 주향이라고 합니다. 주향. 그래서 이 주향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층이 주향 이동 단층이에요. 자, 선제 보겠습니다. 가는 상반이 하반에 대해 아래로 이동하였다. 자, 여기 상반이에요. 여기 하반이에요. 왜요? 단층의 위에 있으니까 상반이죠. 단층이 아래에 있으니까 하반입니다. 그래서 가는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위로 움직였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제가 되고, 나는 주향이동 단층이자 맞죠? 주향이동 단층 맞죠? 가나 모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았다. 자, 일단 가는 역단층이잖아요. 양옆으로 미는 힘, 그러니까 횡압력을 받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지역의 부정한 면이 형성된 시기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정합이니까 이것도 지질 구조에 속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재가 다양한 지질 구조입니다. 자, 천지 한번 봐볼게요. 나에는 역전된 지층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이 기저여감은요, 부정한 면, 그러니까 역전이 되지 않는다면 부정한 면 위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층이 침식작용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기저역압은 지층이 침식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기저역압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룰 수 있으면 영상을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저역압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이렇게 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층이 침식될 때, 지층의 상부가 침식될 때 이 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 조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석 조각이 떨어져 나오고 그 위에 다시 이제 해수면 아래로 지층이 침강해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부정한 면 위쪽에 기저역암이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B는요, 부정한 면 아래쪽에 기저역암이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역전된 지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선지 지층 A보다 지층 B가 먼저 생성되었다.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B는요, 역전이 안 됐다고 해볼게요. 역전이 안 됐다면 B는요, 부정한 면 아래에 있는 거죠. A는요, 부정한 면 위에 있습니다. 자, 부정한 면 아래에 B가 있고요, 위에 A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형성된 거예요? B가 먼저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층 A보다 지층 B가 먼저 생성되었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가나 모두에서 경사부정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선지인가요? 자, 경사부정함은 뭐예요? 자, 여러분, 부정함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우선 평행부정합, 그리고 경사부정합, 난정합, 이게 있죠. 평행부정합은 뭐예요? 이렇게 부정합이 있는데, 부정합 위와 아래에 지층 경계선이 평행한 경우를 평행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경사부정합은요, 부정합이 있는데 지층의 위와 아래에 이 지층 경계선이 서로 평행하지 않은 경사져 있는 부정합을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합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부정합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동일하다, 이거 보면 안 돼요. 항상 부정합을 기준으로 아래의 지층 경계선, 위의 지층 경계선을 봐야 돼요. 자, 난정합은요, 부정합면 아래에 이렇게 화강암이 관입하거나 변성함이 있다면 난정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나 모드에서 경사부정합을 관찰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자, 부정한 면 아래에 지층의 경계면의 지층 경계선의 경사 방향과 부정한 면, 이 부정한 면 위에 지층 경계선의 경사 방향이 어때요? 서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경사부정합이 있네요. 나에는요, 부정한 면을 기준으로 부정한 면 아래, 이거죠. 지층 경계선과 부정한 면 위에 지층 경계선, 역전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아래쪽이
부정하면 위가 되는 거니까 위라고 할게요. 자, 부정함량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지층 경계선이 평행하죠. 그래서 이거는 평행 부정함에 해당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부정함 아니에요? 이게 부정함이라면 부정함 아래는 이렇게 지층 경계선이 서로 나란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부정함이 되려면 지평 위에 더 쌓여야 돼요. 이렇게 퇴적이 돼야 돼요. 퇴적이 돼서 지층 경계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평 위에 퇴적물이 더 쌓여서 이렇게 지층 경계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지층 경계선과 이 지층 경계선이 이루는 경사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표면 자체가 부정함이 될 거고, 이 부정함을 경계로 위층과 아래층의 지층 경계선이 평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사 부정함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지표면 위에 아무것도 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은 부정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함을 여기서만 확인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나에서는 부정함이 평행 부정함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나 모두에서 경사 부정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7번. 그림은 지층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지층이 휘었어요. 습곡이죠. 습곡은 지질 구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소재는요, 다양한 지질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습곡이 나타내는데, 습곡 중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는, 아래쪽으로 굽어 있는, 아래쪽으로 볼록한 이 구역을 뭐라고 해요? 습곡 중에서, 그렇죠, 습곡 중에 향사라고 하죠. 향사.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부분을 뭐라고 해요? 위로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 맞아요, 배사라고 해요. 배사. 그래서 여러분, 향사와 배사로 구분할 때는 이 지층 경계선을 봐야지 이 지표면을 보면 안 됩니다. 지표면은 단순히 그냥 깎여서 향사와 배사 관계없이 그냥 깎인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원래는 습곡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깎여가지고 그냥 지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된 것 뿐이지, 지형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서 뭐 향사인 건 아니에요. 이 습곡이 일어날 때 지층 경계선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봐볼게요. 피해 지층에는 배사 구조가 나타난다. 맞나요? 아니요, 향사가 나타난다고요. 이 지역의 지층은 장력을 받았다. 습곡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행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지층 A에서 D 중 A가 가장 먼저 생성되었다. 자, 만약에 역전이 되지 않았다면 A, B, C, D 순으로 퇴적이 되었겠죠. 그래서 지층 A에서 D 중 A가 가장 먼저 퇴적되었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8번. 그림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지층 경계면이 나타나는 어느 지역의 지질 구조와 관찰되는 퇴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퇴적 구조도 있고 부정압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 그리고 다양한 지질 구조가 모두 포함된 소재에 해당됩니다. 자, 우선 A와 B에 나타나 있는 퇴적 구조부터 추론하고 할게요. 자, A에는 어떤 퇴적 구조가 있어요? 뾰족한 게 있네요. 뾰족한 게 아래로 가 있죠? 이거 뭐예요? 건열입니다. 건열. 연은은 뾰족한 게 위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B 봅시다. B는요, 이런 식으로 층리가 경사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해요? 맞아요, 층리가 경사져 있다 해서 사층리라고 하고요. 사층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입니다. 퇴적물의 공급 방향 어디예요? 그렇죠, 이렇게 경사 방향 쪽으로 퇴적물이 공급된다 했죠. 그래서 퇴적물의 공급 방향 이쪽입니다. 기역 방향이 퇴적물의 공급 방향이 되겠죠. 여기까지 분석하고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층이 퇴적되는 동안 수면 밖으로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A에는 건열이 나타나요. 건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점토층이 해수면 밖으로 이렇게 융기한 후에 이 점토층이 만약 건조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점토층이 수축하면서 건열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건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면 밖에 있는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니은선지. B층이 생성될 당시 퇴적물이 이동한 방향은 니은이다.
자, 아까 기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경사부정음이 나타난다. 자, 경사부정음을 보려면 부정함면 아래에 있는 지층과 지층 경계면과 위에 있는 지층 경계면이 평행한지 경사져 있는지 보면 된다 했죠. 자, 지금 어때요? 평행하지 않죠. 부정하면 아래와 위에 지층 경계선이 평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경사부정이 나타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철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봅시다. 자,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해역에서 태저감 ABC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태저감 B가 만들어지는 동안 시간에 따른 물리랑 기억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어느 소재에 포함되어 있냐면요. 태저감의 형성 과정이잖아요. 태저감의 형성 과정. 그래서 태저감과 태적 환경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태저감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선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가하 과정을 통해 생성된 A는 화학적 태저감이라고 했네요. 자, 침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침전. 자, 화학적 태저감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증발, 잔류에서 자, 증발하고 남은 물질이 속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침전작용, 예를 들면 CaCO3처럼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결합하게 되면서 침전되게 되면서 그 이후 침전된 물질들이 속성작용을 받아 태저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화학적 태저감에 해당되죠. 어쨌든 침전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A는 화학적 태저감이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선지 단위 부피당 태적물 입자의 개수는 기억에 해당한다. 자, 이거 맞을까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극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공극의 크기가 자, 지금 속성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공극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같은 부피의 입자들이 더 많이 포함할 수 있겠죠. 같은 부피에 대해서 입자들을 더 많이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부피나 세정물의 입자 개수는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가하 과정 동안 C의 평균 공급 크기는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B는요, A가 쌓이게 되면서 A의 무게에 의해서 압축작용, 그러니까 다짐작용을 받아서 속성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B도 지금 속성작용이 일어나서 점점 이렇게 단위 부피당 태성물 입자 개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C도 마찬가지예요. 자, C도요, 이 A, B 태성물의 무게에 의해서 C도 지금 속성작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하 과정 동안 C의 평균 공급 크기는 어때요? 증가할까요? 속성작용을 받으니까 감소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그림은 판의 경계와 주변 지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선지를 보면 정단층, 역단층, 주형이동 단층, 단층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지질 구조에 해당되는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A는 지금 양옆으로 장력을 받고 있죠. 장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단층 뭐예요? 그렇죠, 정단층이죠. 그리고 B는요, 양옆으로 횡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층, 그렇죠, 역단층이죠. 자, 여기까지 분석하고 가볼게요. A에서는 주로 정단층이 발달한다. 맞나요? 네, 맞아요.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B에서는 습곡과 역단층이 함께 발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B에서는요, 행압력을 받잖아요. 자, 역단층도 행압력을 받아서 습곡도 행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선지가 될 수 있겠네요. 주약이동 단층은 A보다 B에서 주로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주약이동 단층 이거를 우리 변환 단층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변환단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했어요? 이렇게 해령이 있고 해령이 있는 곳,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변환단층,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에서 변환단층이 잘 만들어진다고 했죠. 변환단층은 주양 방향으로 이동한 단층 중에서 특히 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달한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변환단층은 이렇게 해령에 존재하는 곳 부근에서 해령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단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양용 단층은 주로 이 해령 부근에 발달하기 때문에 A에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A보다 B에서 주로 발달한다가 아니고 A에서 주로 발달하니까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아니죠. 틀린 선지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번으로 가봅시다. 그림칸은 현재 어느 대륙봉에서 서로 다른 태적물 A, B, C가 주로 태적된 위치를 나는 P 지점의 지층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 지역에는 해수면 상승 또는 하강이 있었으며 A, B, C는 각각 주로 점토, 자갈, 모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조금 교과 외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일단 이거는 소재가 어떤 거에 해당돼요? 태적 환경에 대한 내용이니까 태적 구조와 태적암과 태적 환경에 대한 설명 중 태적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해양 태적상이라는 겁니다. 자, 해양 태적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양 환경에서 태적물이 퇴적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해양 태적상에서는 그러니까 해양 환경에서는 어떠한 태적물들이 어느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냐면요.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위에를 보고 바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육지로부터 태적물이 이렇게 공급됩니다. 육지로부터 태적물이 이렇게 공급되는데요.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입자의 크기가 크면은 여러분 입자의 크기가 크면은 무거워서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빨리 가라앉고요.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요 가벼워서 좀 느리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지에 있는 태적물들이 이렇게 대륙분, 그러니까 해양으로 공급될 때 이 육지와 가까운 이 A 부분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큰 게 먼저 이렇게 가라앉는다고요. 그리고 먼 바다에서는 남은 입자의 크기가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요 입자의 크기가 커요. 육지와 가까운 곳은 입자의 크기가 크고요. 육지에서 먼 곳은 입자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A에서는 주로 입자의 크기가 큰 자갈, 그러니까 여감층이 되겠죠? 여감층이 A에서 주로 발달하고요. B에서는요 입자의 크기가 그 다음으로 작은 사암층, 그리고 C는 체일층, 그 다음으로는 뭐 석회암층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어때요? 입자의 크기가 A, B, C로 갈수록, 그러니까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해양 퇴적상입니다. 그래서 해양 퇴적상에서는 육지로부터 거리가 멀을수록 크기가 작은 입자가 퇴적되는구나,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해침과 해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해침은 바다가 침략한다, 해태는 바다가 후퇴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볼게요.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바다가 있다 합시다. 바다가 있는데요. 만약에 해수면이 이렇게 하강하게 되면은 해수면이 이렇게 하강하게 되면 어때요? 바다가 점점 어때요? 자, 이렇게 볼까요? 바다가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이렇게 하강하게 되면요, 해수면 자체가 바다에서 약간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가 후퇴한다 해서 해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퇴는 해수면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해침은 반대로 바다가 점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마치 해수가 점점점 어때요? 연안 쪽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해수가 이렇게 침략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때 해침이 일어나게 되고요. 해침 때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요. 이해 가나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고 해침과 해퇴 때 그 해양 태적상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해침이란 게 일어나요. 자, 우선 해양 태적상은 아까 말했다시피 육지와 가까운 곳에, 자, 이거 바다예요. 여기 이게 퇴적층이에요. 자, 육지와 가까운 곳에 입자의 크기가 큰 여감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점점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작은 아이들이 분포한다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해침이 일어난다고 했다. 해침. 그러니까 바다가 침략해요. 그럼 바다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퇴적물들도 이쪽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게 되면서 이 퇴적물의 경계선이 점점점 이 방향으로 눕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이 방향으로 눕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만 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만 따로 그려보면은 맨 아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맨 아래에 맞아요, 여감층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그렇죠, 사암층이 있고 그 위에 세일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입자의 크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세립화된다 해서 상향 세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해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번에는 해퇴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 바다고요. 자, 우선 해양 태적상을 또 똑같이 그리게 되면은 육지와 가까운 곳, 이거 육지예요.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큰 여감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아이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이게 해양 태적상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해퇴,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바다가 후퇴하면 멀어지면 여기 위에 있던 퇴적물 입자들도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지층의 경계선이, 퇴적층의 경계선이 이런 식으로 눕는다고요. 이렇게 눕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부분을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을 따로 그리면 자,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맞아요, 세일이 있어요. 위쪽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사암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감이 있죠. 자, 이때는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점점점 입자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그러니까 조립화된다 해서, 조립지를 보인다 해서 이때를 상향 조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침과 해퇴가 일어나는 동안 해양 태적상이 이런 식으로 약간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 한번 다시 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역에는 해수면의 상승 또는 하강이 있었대요. 여러분, 해수면 상승은 뭐라 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해침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해침이냐 아니면 해수면 하강은 뭐예요? 하강은 해퇴라고 했죠.
해태냐 맞춰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 나 그림을 통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나 그림을 보면은 봅시다. 여기는 세일이 아니라 이함으로 해놨네요. 상관없죠. 이함이나 세일이나 어차피 세일은 이함이나 세일이나 모두 점토층 그리고 진흙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층리가 좀 발달하면 세일, 층리가 발달 안 하면 이함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함도 그냥 세일층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아까도 제가 그린 세일층이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나에서는요,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어때요? 점점점 입자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상향 세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죠. 이거 뭐예요? 맞아요, 해침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해침이 되려면 해수면이 상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 봐볼게요. 자, A는 주로 지름 2mm 이상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네요. 자, A, 여감이잖아요. 여감층은 주로 자갈로 구성됩니다. 자갈은 입자 크기가 2mm 이상이죠. 자, 여러분, 입자 크기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때 여기 써놨는데 제가 지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자의 크기 분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는 입자 크기 2mm 이상인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니은, 나를 통해 해수면이 하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자, 나를 통해, 자, 지금 상향 세립이잖아요. 그러면 해침이 일어난 거고 해수면이 상승했다고요. 하강한 거 아니에요. 니은 틀린 선지. 평균 공급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자, 공급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자, 4번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자, 입자의 크기가 커요. 이렇게 세일보다 입자의 크기가 크죠. 이게 공극이에요. 세일은요, 입자의 크기가 작아요. 이게 공극이에요. 자, 공극의 크기가 누가 더 커요? 공극의 크기가 누가 더 커요? 이거 3, 이거 세일. 그쵸? 3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공급 크기는 C가 B보다 크다 아니라고요. B가 더 크겠죠. 3이 더 크겠죠. 이것은 틀린 전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급 크기는요, 여러분, 공급의 평균 크기는 이러한 이유로 3이 세일보다 큰 게 맞아요. 그러면 공급률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률은 뭐냐면 퇴적층의 부피, 퇴적층 전체의 부피분의 공극의 공극 전체의 부피를 공급률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률은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암보다 세일이 더 커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사암은 세일보다 구멍이 커요. 그러니까 공급이 커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요, 큰 구멍이 있는데 이 큰 구멍이 사암은요, 구멍이 크기 때문에 좀 적게 있어요. 큰 구멍이 적어요. 사암은. 세일은요, 구멍이 작죠. 일단 작은 구멍이 이렇게 더 여러 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구멍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구멍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공극의 총 부피는요, 세일이 더 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공극의 크기 자체는 사암이 더 크지만 그 공극의 개수 자체가 세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공극의 전체 부피는 공극률 자체는 세일이 더 크다라는 거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약간 투수율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사암에서 좀 더 잘 빠져요. 입자의 크기가, 그러니까 구멍 자체가 크니까, 공극 자체가 크니까. 근데 세일은 구멍이 작아서 물이 잘 안 빠지죠. 그래서 투수율이 좀 낮습니다. 물이 빠지는 율이 좀, 물이 잘 안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평가원에서도 이러한 문항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거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도 여감, 사암, 세계층이 쌓이고요.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도 이렇게 여감, 사암, 이암층, 그렇죠. 여감, 사암, 이암이죠.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도 여감, 사암, 이암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처럼 수평 방향의 퇴적물 분포가 이렇게 연직 방향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러한 법칙을 뭐라고 하냐면 발터의 법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수능 완성 3번의 이 내용은요, 발터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완성에만 비단 나온 게 아니에요. 평가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발터의 법칙과 관련된 평가원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문항이 바로 발터의 법칙과 관련된 평가원 문항입니다. 자,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 2021학년도 무려 수능이에요. 수능에 이런 발터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세적층 단면이에요. 여기서는 하강한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었지만 수능 완성처럼 하강하는지 상승하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정말 하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수면이 하강하면 뭐예요? 해수면이 하강하면 해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바다가 후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다가 후퇴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여기 여감 있고요, 여기 사암 있고, 여기 이암 있죠. 입자 크기가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여기 육지예요.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했습니다. 여기 바다가 있어요. 이게 해양태적상이고, 그리고 육지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바다가 후퇴해요. 그러면 층이 어떻게 바뀐다 했어요? 이렇게 바뀐다 했죠. 이렇게 여기 여감, 여가 사암, 여기가 이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단면으로 표시해 봅시다. 단면으로 잘라내면요, 아래쪽에 뭐예요? 이암. 위쪽에 뭐예요? 그렇죠, 사암. 그 다음 위쪽에 뭐예요? 여감이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니까 상향 조립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보세요.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 조립화가 일어난 것이고 해태가 일어나는 과정이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타의 법칙과 관련된 문항이 평가원에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진화하면서 좀 더 어렵게 출제되거나 좀 꼬아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까지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문항으로 넘어올게요. 네, 다시 문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항 조금 이렇게 숙지를 해두길 바라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층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와 다는 가의 기역, 니은, 디귿 방향 중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관찰한 모습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지층 B에는 사층리가 분포하고 있으며 사층리가 형성될 당시 퇴적물은 북쪽에서 공급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4번 문항은 뭐 사층리 이런 것들이 이런 퇴적 환경, 퇴적 구조가 소개되니까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관한 내용이네요. 자, 우선 기역, 니은, 디귿 방향 중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관찰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해석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사층리가 형성될 당시 퇴적물은 북쪽에서 공급됐대요. 그럼 북쪽에서 공급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퇴적물이 공급된 거 아니에요? 항상 퇴적물 공급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층리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사층리에서 이렇게 경사 방향은 퇴적물의 공급 방향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사층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 이해가나요? 이렇게 경사 줘야지 북쪽에서 공급된 거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층리가 만들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를 볼게요. 나에서 자, 이 B에는 사층리가 만들어지는데 사층리가 지금 이렇게 일자 모양, 그쵸? 평행하죠. 그래서 얘는 기역 방향에서 바라봤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방향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층리가 경사진 사층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B에서는 이렇게 일자
평행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획 방향에서 보았음을 알 수 있죠. 다는 뭐예요? 다는 일단은 이렇게 뭔가 점토가 수축한 느낌이죠. 그래서 건열이 나타나는데 건열을 측리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측리면은 이 지층의 이 윗부분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연직 단면, 건열의 연직 단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디귿에서 바라본 모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분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건열인 걸 알 수 있는 게 이 나에서 이미 C에 건열과 비슷한, 보죠, 건열이 있잖아요. 이거 뾰족한 구조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C에는 건열이 나타나는데 건열이 어떤 식으로 건열을 어떤 방향으로 봐야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냐? 디귿 방향으로 봐야지, 측리면을 관찰해야지 건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구나 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지 보겠습니다. 지층 A에 나타난 해적 구조는 주로 심해처에서 형성된다. 이거는 맞는 선지일까요? 지층 A에서는 뭐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연흔이 만들어졌죠. 연흔. 그렇기 때문에 연흔은 주로 심해져?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설명했죠. 연흔은요, 이렇게 연흔은 이 퇴적물 입자가 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은 곳에서는 해파의 영향을 잘 받지 않아서 물 입자가 운동하지 않아서 퇴적물들도 운동하지 않아서 연흔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얕은 환경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심해져에서 만들어진다? 아니에요. 나는 기억 방향에서 관찰한 것이다. 나는 기억 방향 맞아요. 기억 방향 맞죠? 다를 통해 이 지역은 과거에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는 건열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건열은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지층이 건조한 육지 위로 올라왔을 때,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지층에 포함되어 있던 점토층이 이제 물이 이제 증발하는 과정에서 수축하면서 갈라진 구조를 건열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열이 나타난 곳은 과거에 이 지층이 수면 위로 노출된, 그러니까 수면 위로 건조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테마 3 문항 테마 3에 관련된 그 태적안과 지류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이렇게 풀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내용이나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 그리고 설명을 보충하거나 설명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적극적으로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이 4강 지층의 생성 순서와 지질 연대 측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어요.